서울가정법원. 조용한 이혼의 아침. 서울의 아침 공기는 차가웠다.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지만 법원 앞에 서 있는 한서연의 손끝은 아직 얼어붙은 듯 감각이 없었다. 회색 구름이 낮게 깔린 하늘 아래 서울가정법원의 건물은 지나치게 단정하고 무표정해 보였다. 이곳은 수많은 관계가 끝나는 자리였고 오늘은 그녀의 차례였다. 서연은 오래된 천 가방을 들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가방 안에는 신분증 몇 장과 오래 사용한 휴대전화 하나뿐이었다. 결혼 생활의 마지막 날치고는 지나치게 가벼운 짐이었다. 대기실에는 몇 쌍의 부부가 조용히 앉아 있었고 누구도 서로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지 않았다. 여기서는 타인의 불행을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무례처럼 느껴졌다. 박준혁은 이미 도착해 있었다. 회색 정장을 입고 단정히 앉아 있었고 손목에는 값비싼 시계가 빛나고 있었다. 서연이 들어오는 순간 그는 고개를 들었다가 곧바로 시선을 휴대전화로 돌렸다. 단 한 초, 그 짧은 시간 동안 서연은 깨달았다. 더 이상 이 사람의 시선 속에는 자신이 없다는 것을. 그녀는 조용히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둘 사이의 거리는 팔 하나 정도였지만 마음의 거리는 이미 닿을 수 없는 곳까지 멀어져 있었다.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다. 윤혜인이었다. 붉은 계열의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향수가 공간을 빠르게 채웠다. 그녀는 서연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예의 바른 미소라기보다는 이미 승패가 결정된 게임의 승자가 짓는 여유로운 표정에 가까웠다. 일찍 오셨네요.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말이 가진 의미는 날카로웠다.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혜인을 위해 의자를 빼주었다. 아주 사소한 동작이었지만 서연의 눈에는 또렷이 들어왔다. 예전에는 그 자리가 자신의 것이었다는 사실이 이제는 너무도 멀게 느껴졌다. 변호사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혼 합의서였다. 미리 조율된 조건들, 재산 분할, 관계 종료에 대한 문장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준혁은 아무 말 없이 서류를 서연 쪽으로 밀었다. 서명하세요. 더 복잡하게 만들 필요 없잖아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감정은 없었다. 서연은 종이를 내려다보았다. 자신의 이름과 그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는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손이 살짝 떨렸지만 그녀는 그것을 애써 붙잡았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기억 때문이었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 인천 외곽의 작은 반지하에서 함께 살던 날들. 비가 오면 물이 스며들던 방, 고장 난 선풍기, 새벽까지 불이 꺼지지 않던 책상. 그 모든 순간에 그는 늘 말했다. 조금만 버티면 된다고. 자신이 반드시 성공해서 그녀를 편하게 해주겠다고. 그 약속을 그녀는 믿었다. 그래서 아무 말 없이 그의 뒤에 섰다.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사랑이란 그런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혜인이 몸을 살짝 기울이며 말했다. 서연 씨, 사랑이 없는 관계는 의미 없잖아요. 서로를 위해서라도 여기서 끝내는 게 맞아요. 그 말에 서연의 가슴이 순간 조여왔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펜을 들었다. 울지 않겠다고, 매달리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되뇌며 서명을 시작했다. 글씨는 또박또박했고 흔들리지 않았다. 서명을 마친 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고개를 깊이 숙였다. 두 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준혁은 잠시 굳은 표정을 지었다. 아마도 그는 눈물이나 분노를 예상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었다. 서연은 뒤돌아 대기실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복도를 걷는 동안 그녀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계단을 내려가던 중 뒤에서 하이힐 소리가 들렸다.
서연 씨. 서연은 멈췄지만 돌아보지는 않았다. 혜인의 목소리였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일부러 상처 주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서연은 짧게 웃었다. 웃음은 거의 숨소리처럼 가벼웠다. 그렇군요. 준혁이 그제야 말을 보탰다. 이제 다 끝난 일이야. 더 얽히지 말자.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한때는 전부였던 얼굴. 지금은 너무 낯설었다. 당신, 아무것도 없던 시절 기억해요? 준혁은 잠깐 말을 잇지 못했다가 고개를 돌렸다. 과거는 과거야. 사람은 앞으로 가야지. 그 말에 서연의 마음이 완전히 식었다. 혜인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성공한 남자 옆에는 어울리는 여자가 필요하잖아요. 그 순간 서연은 깨달았다. 자신이 버려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준에서 밀려난 것뿐이라는 것을.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성공한 사람들은 종종 자신을 여기까지 데려온 사람을 가장 먼저 잊죠. 두 사람은 그녀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서연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돌아서서 법원을 나섰다. 밖에는 차가운 공기가 흘렀다. 서연은 건물 앞에 서서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꺼내 한 번호를 눌렀다. 김 비서님, 준비해 주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낮고 정중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때가 된 겁니까, 아가씨? 서연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었다. 네, 지금입니다. 그 순간 그녀의 뒤로 낮고 묵직한 엔진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다. 이 조용한 이혼이 곧 많은 사람들의 세계를 뒤흔들 시작이라는 것을. 차가 법원 앞을 떠나자 서울의 회색 풍경이 천천히 뒤로 밀려났다. 한서연은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차창을 타고 흐르는 물자국들이 겹쳐지다 사라졌다. 방금 전까지 그토록 무거웠던 공기가 이상하게도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슬픔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다만 더 이상 붙잡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졌을 뿐이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러자 오래된 기억들이 마치 준비라도 해둔 것처럼 또렷하게 떠올랐다. 처음 박준혁을 따라 인천 외곽의 반지하 방에 들어섰던 날, 낮은 천장, 벽에 남은 습기 자국, 창문이라고 부르기 민망한 작은 환기창 하나. 비가 오면 물이 고이고, 겨울이면 냉기가 그대로 스며들던 공간이었다. 그날 서연은 아무 말 없이 방 한가운데에 놓인 얇은 매트리스를 바라보다가 웃었다. 생각보다 괜찮네. 그 말에 준혁은 안도의 숨을 내쉬며 웃었다. 그 웃음이 서연에게는 진심처럼 느껴졌다. 그때의 준혁은 아직 세상에 대한 분노와 열등감을 동시에 품고 있었지만 적어도 그녀 앞에서는 솔직했다. 그들은 그렇게 살기 시작했다. 준혁은 새벽같이 나가 밤늦게 돌아왔다. 서연은 회사 일을 마치고 돌아와 방을 정리하고 간단한 음식을 준비했다. 반찬이라고 해봐야 달걀 프라이 하나, 김치 한 접시가 전부였지만 두 사람은 말이 많았다. 준혁은 회사 이야기를 했고 서연은 그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다. 밤이 깊어지면 준혁은 작은 책상 앞에 앉아 자료를 정리했다. 서연은 그의 옆에서 노트북을 켜고 숫자를 정리하거나 계약서를 다시 읽었다. 준혁이 물으면 그녀는 늘 같은 말을 했다. 사소한 것들이야. 내가 신경 쓸 필요 없어. 그 말이 거짓은 아니었다. 서연에게 그 일들은 정말 사소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숫자와 문서에 익숙했다. 다만 그 익숙함을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 뿐이었다. 준혁이 앞에서 뛰고 있다면 자신은 뒤에서 길을 정리하면 된다고 믿었다.
어느 비 오는 밤, 방 안으로 물이 새어 들어왔다. 두 사람은 바닥에 수건을 깔고 의자 위에 올라앉아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다. 준혁은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나, 혹시 실패하면 어쩌지? 서연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실패해도 돼, 다만 포기만 안 하면 돼. 그 말에 준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는 다시 고개를 들었다. 서연은 그 변화를 자신의 말 덕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순간에 옆에 있었을 뿐이라고 여겼다. 시간이 흐르면서 준혁의 회사는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다. 첫 프로젝트가 성공했고 두 번째 계약이 성사됐다. 반지하를 벗어나 조금 더 나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창문이 커졌고 햇빛이 들어왔다. 서연은 그 변화가 기뻤다. 그만큼 준혁도 밝아졌다. 그러나 그 무렵부터 작은 변화들이 쌓이기 시작했다. 준혁은 점점 늦게 들어왔고 전화통화는 늘어났다. 서연이 다가가면 그는 자연스럽게 자리를 피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바쁠 수 있다고, 성공의 과정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계약서 하나를 보다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을 발견했다. 조심스럽게 준혁에게 말했다. 이 조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 다시 한번 검토해보는 게 어때? 준혁은 웃으며 말했다.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그 웃음 속에는 예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서연은 그날 이후로 더 이상 깊이 묻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물러나는 것이 배려라고 믿었다. 차는 어느새 강변을 지나고 있었다. 서연은 창밖을 보며 숨을 고르게 내쉬었다. 그 시절에 자신이 어리석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다만 너무 오래 뒤에 서는 역할에 익숙해졌을 뿐이었다. 준혁이 첫 번째 차를 샀던 날, 그는 친구들과 먼저 축하를 했다. 서연에게는 그날 밤이 되어서야 전화가 왔다. 오늘 좀 늦어. 그 말 한마디가 전부였다. 서연은 혼자 저녁을 먹으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시렸다. 그때 처음으로 자신이 그의 인생에서 점점 가장 마지막 순서로 밀려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윤혜인의 이름을 처음 들은 것도 그 무렵이었다. 준혁의 입에서가 아니라 그의 일정표에서.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미 말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차가 천천히 멈췄다. 서연은 눈을 떴다. 익숙한 대문이 보였다. 그녀가 떠나온 집, 그리고 다시 돌아온 곳, 김 비서가 차 문을 열며 고개를 숙였다. 안으로 들어가시죠. 서연은 차에서 내리며 마지막으로 한 번 숨을 들이켰다. 반지하의 눅눅한 공기, 빗물 냄새, 밤마다 들리던 준혁의 한숨. 그 모든 것이 과거로 밀려났다. 그 시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집 안으로 들어서며 서연은 조용히 생각했다. 이혼은 끝이 아니었다. 다만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스스로를 지워왔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 시작일 뿐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워진 이름을 다시 불러올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며칠이 흘렀다. 한서연은 집안에만 머물지 않았다. 이혼이 끝났다고 해서 세상이 멈추는 것은 아니었고 그녀 역시 더 이상 멈춰 있고 싶지 않았다. 아침이면 평소처럼 단정하게 옷을 입고 서류를 읽고 짧은 산책을 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변화가 없는 듯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오래 눌러두었던 질문들이 하나씩 고개를 들고 있었다. 그중 하나가 윤혜인이었다. 서연은 윤혜인을 미워하지 않으려 애썼다. 미움은 상대를 붙잡는 감정이라는 걸 그녀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 다만 이해하고 싶었다.
어떤 사람이기에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왜 그 자리가 자신이 있던 자리와 겹쳐야 했는지. 그날 오후, 서연은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로 향했다. 윤혜인이 먼저 연락을 해왔다. 짧고 정중한 문자였다.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서연은 오래 고민하지 않고 답장을 보냈다. 네. 카페는 창이 넓고 사람 소리가 적었다. 윤혜인은 이미 와 있었다. 밝은 새 코트를 입고 다리를 가지런히 모은 채 앉아 있었다. 서연을 보자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형식적인 예의였다. 와 주셔서 감사해요. 서연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맞은편에 앉았다. 둘 사이에 커피가 놓였지만 아무도 바로 손대지 않았다. 잠시 흐르는 침묵 속에서 먼저 입을 연 것은 윤혜인이었다. 불편하실 거라는 건 알아요. 그래도 직접 뵙고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서연은 차분하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감정이 크게 요동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낯설었다.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가요? 윤혜인은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저는 박준혁 씨와 처음부터 가벼운 마음으로 만난 건 아니에요. 그분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알고 시작했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알고 있어요. 윤혜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어갔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결혼이라는 걸 감정만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사회에서 여자가 설 수 있는 자리는 생각보다 좁아요. 저는 제 자리를 스스로 만들어야 했고요. 그 말은 변명처럼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윤혜인 자신에게는 아주 당연한 논리처럼 느껴졌다. 서연은 그 점이 더 흥미로웠다. 그래서 제 남편이 필요했나요? 서연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다. 윤혜인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필요했다기보다는 적합했다고 생각했어요. 성공한 남자,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사람, 그리고 이미 누군가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온 사람. 그 마지막 말에 서연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윤혜인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서연 씨,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당신을 무시한 적은 없어요. 다만, 세상은 항상 누가 더 잘 보이는지로 판단하잖아요. 뒤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걸 해도 평가받지 못해요. 서연은 천천히 커피 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그럼 저는 뒤에 있었기 때문에 밀려나도 되는 사람이었나요? 윤혜인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건 제 판단이 아니라 박준혁 씨의 선택이었겠죠. 그 말은 정직했다. 서연은 그제야 미소를 지었다. 아주 희미한, 그러나 분명한 미소였다. 맞아요. 선택은 그 사람이 했죠. 잠시 침묵이 흘렀다. 카페 안에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다른 테이블에서는 낮은 목소리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다. 이 자리에서만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듯했다. 윤혜인은 다시 입을 열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당신이 이렇게 조용히 물러날 줄 몰랐어요. 더 크게 문제를 만들 줄 알았어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문제를 만들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답은 나와 있었으니까. 그래도 윤혜인은 잠시 말을 고르다 말했다. 상처받지 않으셨어요? 그 질문은 의외로 진심이 느껴졌다.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상처는 받았죠. 다만 그 상처가 누구 때문인지는 이제 분명해요. 윤혜인은 무슨 말인지 이해한 듯 입술을 다물었다. 서연은 그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윤혜인 씨,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당신은 당신 방식대로 살아왔을 뿐이죠.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제 자리는 누군가에게 양보할 자리가 아니었어요. 윤혜인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떠났잖아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떠났죠. 하지만 밀려난 건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그 말은 윤혜인에게도 서연 자신에게도 선언처럼 들렸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윤혜인도 따라 일어나며 말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서연은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다. 이제는 제 이름으로 살 거예요. 더 이상 누구의 뒤도 옆도 아니고. 카페 문을 나서며 서연은 숨을 깊이 들이켰다. 강남의 거리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많았고 모두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윤혜인은 그들 중 하나였고 자신 역시 그 중 하나였다. 다만 이제는 자신이 어디에 서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집으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다. 오래전부터 정리하지 않았던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과거의 자신이 남긴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숫자, 계약서, 메모들. 그녀는 그것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야 제자리로 돌아왔네. 윤혜인은 하나의 계기였을 뿐이었다. 진짜 문제는 자신이 스스로를 너무 오래 뒤로 밀어두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한 순간 서연의 안에서 무언가가 분명하게 자리 잡기 시작했다. 아직 세상은 그것을 알지 못했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조용한 변화가 곧 커다란 파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서울가정법원 앞은 평소보다 조용했다. 오후 햇빛이 건물의 회색 외벽을 따라 미끄러지듯 내려오고 있었고 아침에 내리던 비의 흔적이 바닥에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사정과 표정을 아는 채 빠르게 자리를 떠났다. 이곳에서의 일은 누구에게나 오래 붙잡고 있을 일이 아니었다. 끝났다면 돌아보지 않는 것이 암묵적인 규칙처럼 느껴졌다. 한서연은 법원 현관 앞에 잠시 멈춰 섰다. 얇은 코트 위로 바람이 스쳤지만 그녀는 옷깃을 여미지 않았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식어 있었기 때문이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서명했던 종이들이 머릿속을 스쳤다.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끝나버린 결혼, 생각보다 짧고 담담했던 이별. 울음도, 후회도 뒤늦게 찾아올 것 같지는 않았다. 그녀는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화면을 확인했다. 메시지는 없었다. 대신 약속된 시간에 맞춰 올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신뢰처럼 느껴졌다. 서연은 가볍게 숨을 내쉬며 계단 아래로 한 발짝 내려섰다. 그때였다. 멀리서 낮고 묵직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한 대쯤 지나가는 차량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단순한 통행의 리듬과는 달랐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법원 앞도로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다. 이어서 같은 색, 같은 크기의 차량들이 간격을 맞추며 줄지어 멈춰 섰다. 차량은 모두 4대였다.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숫자였다. 문이 열리고 첫 번째 차에서 중년의 남자가 내렸다. 단정한 정장 차림, 흐트러짐 없는 태도. 그는 주변을 한번 둘러본 뒤 서연을 향해 곧장 걸어왔다. 그리고 그녀 앞에서 멈춰서서 깊게 허리를 숙였다. 아가씨, 모시러 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고 분명했다. 지나가던 사람 몇이 걸음을 멈췄고 법원 입구에 있던 직원의 시선도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쏠렸다. 서연은 놀라지 않았다. 이미 알고 있던 장면처럼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김 비서님. 그는 고개를 들며 미소도 없이 말했다. 차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연이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자 다른 차량의 문들도 동시에 열렸다. 마치 연습된 동작처럼
정확한 타이밍이었다. 그 순간 법원 건물 안쪽에서 박준혁과 윤혜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서류 봉투를 들고 막 대화를 나누던 중이었다. 윤혜인이 먼저 멈춰 섰다. 그녀의 시선이 도로 위의 차량들,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서연에게로 옮겨갔다.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고 눈동자가 빠르게 흔들렸다. 저게 뭐야? 준혁도 그제야 상황을 인식한 듯 고개를 들었다. 그의 시선은 서연에게 닿자마자 굳어버렸다. 검은 차들, 정중하게 허리를 굽힌 비서,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전 아내. 머릿속에서 설명되지 않는 조각들이 빠르게 맞물리기 시작했다. 서연, 그가 무심코 이름을 불렀다. 서연은 뒤돌아보았다. 아주 잠깐 그를 바라봤다. 원망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낯선 사람을 보듯 거리감 있는 시선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고마웠어요. 준혁의 얼굴에 혼란이 스쳤다. 뭐가? 여기까지 오게 해줘서. 그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다. 윤혜인은 참지 못하고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이게 무슨 연극이에요? 설마. 김 비서가 고개를 돌려 윤혜인을 바라보았다. 눈빛에는 감정이 없었다. 윤혜인 씨, 차량은 한서연 님을 모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선을 분명히 긋고 있었다. 윤혜인의 입술이 떨렸다. 한서연이 누구길래? 김 비서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설명은 그의 역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서연이 차량 쪽으로 방향을 틀자 가장 앞에 있던 차의 문이 열렸다. 내부는 조용했고 가죽 시트의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다. 차에 오르기 전 서연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뒤를 돌아보았다. 준혁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말없이 움직이지도 못한 채 서연은 짧게 말했다. 우리는 여기까지였어요. 그리고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문이 닫히자 바깥의 소음이 차단되었다. 차량이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나머지 차들도 차례로 뒤를 따랐다. 차 안에서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법원 건물이 멀어지면서 그곳에서의 기억도 함께 멀어지는 것 같았다. 김 비서가 앞좌석에서 말했다. 회장님께서는 오늘 저녁에 뵙고 싶어 하십니다.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다. 차는 한강을 건너며 속도를 높였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익숙했지만 그녀의 위치는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다. 뒤편 어딘가에서 박준혁은 한참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윤혜인이 그의 팔을 잡았지만 그는 느리게 손을 뿌리쳤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질문만 맴돌고 있었다. 한서연은 도대체 누구였던 걸까? 그날 법원 앞에서 벌어진 일은 누구에게도 크게 알려지지 않았다. 뉴스에 나오지도 않았고 소문이 퍼지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 짧은 열분은 분명히 몇 사람의 인생에서 방향을 바꾸는 분기점이 되고 있었다. 서연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검은 차들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진 뒤에도 박준혁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윤혜인이 몇 번이나 그의 팔을 잡아 끌었지만 그는 반응하지 않았다. 방금 전까지 분명히 끝났다고 생각했던 관계가 이상한 방식으로 다시 시작된 느낌이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끝났다고 믿고 싶었던 모든 전제가 무너진 순간이었다. 준혁 오빠, 그냥 우연이겠지. 윤혜인은 애써 웃으며 말했다. 요즘 대기업 임원들 차량도 저런 스타일 많잖아. 하지만 그녀의 말은 스스로를 설득하기 위한 것이었다. 방금 그 남자의 태도, 그 정중한 인사, 아가씨라는 호칭.
단순한 우연으로 넘기기에는 너무 정확했고 너무 익숙해 보였다.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엔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서연에게 연락할 이유도 자격도 없다는 걸 스스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준혁은 거의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에서는 법원 앞 장면이 반복해서 재생됐다. 서연의 표정은 평온했고 오히려 자신보다 상황을 더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 평온함이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이상한 기류가 느껴졌다. 평소 같으면 먼저 인사를 건네던 직원들이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고 회의실 앞에서는 웅성거림이 잦아들었다. 준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자리에 앉았지만 마음은 이미 편치 않았다. 첫 번째 전화는 주거래 은행에서 걸려왔다. 담당자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정중했다. 박 대표님, 기존에 논의 중이던 대출권 관련해서 잠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정이라니요. 이미 승인 절차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짧은 침묵 뒤 상대는 말을 골랐다. 내부 재검토 요청이 들어와서요. 잠시 보류가 필요합니다. 준혁은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다. 곧이어 두 번째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투자사였다. 일정 연기, 추가 검토, 상황을 보자는 말들이 반복됐다. 모두 명확한 거절은 아니었지만 공통점이 있었다. 모두 멈췄다는 것. 점심 무렵 재무팀장이 조심스럽게 보고서를 들고 들어왔다. 대표님, 자금 흐름 쪽에서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다. 평소 문제없이 돌아가던 보증 라인이 하나씩 정지 상태로 바뀌어 있었다.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다. 다만 상단에 표시된 작은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추가 검토 요청. 준혁은 등을 의자에 기대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누군가가, 아니 무언가가 뒤에서 흐름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그날 저녁, 윤혜인은 준혁의 집으로 찾아왔다. 평소보다 화장이 진했고 말수가 많았다. 요즘 너무 예민해진 거 아니야? 사업하다 보면 이런 파도 한 번쯤은 오는 거잖아. 준혁은 고개를 저었다. 이건 달라.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혜인아, 너 한서연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어? 윤혜인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 사람 집안, 배경, 준혁의 시선이 그녀를 파고들었다. 너는 알고 있었지? 윤혜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웃었다. 오빠도 알잖아. 서울에서 성공하려면 정보는 기본이야. 그 말은 사실상 인정이었다.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럼 처음부터 나를 선택한 이유도? 현실적인 판단이었어. 윤혜인은 숨기지 않았다. 오빠는 올라갈 사람이었고 실제로 올라가고 있었잖아. 준혁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분노보다 공허함이 먼저 밀려왔다. 그는 그동안 무엇을 믿고 있었던 걸까? 사랑, 성공, 선택. 그 모든 것이 갑자기 허공에 떠있는 단어처럼 느껴졌다. 그 시각, 한서연은 한 그룹 본사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긴 테이블 양옆으로 임원들이 자리하고 있었고 공기는 조용했지만 팽팽했다. 회의의 주제는 단순했다. 일부 외부 보증건에 대한 재검토. 서연은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위험 요소가 있는 부분은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부분도 지금은 다시 봐야 할 시점입니다. 누구도 그녀의 말을 반박하지 않았다. 이유는 단순했다.
그녀의 판단이 틀린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회의는 특정 회사를 겨냥한 것이 아니었다. 적어도 형식상으로는 그랬다. 다만 결과는 분명히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었다. 회의가 끝난 뒤 김 비서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박준혁 대표 쪽에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한 범위인가요? 네, 아직은 혼란 단계로 보입니다. 서연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복수라는 단어는 그녀의 선택지가 아니었다. 그녀는 단지 더 이상 자신이 만든 질서 밖에서 누군가가 편하게 서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뿐이었다. 그날 밤, 준혁은 혼자 사무실에 남아 불이 꺼진 창밖을 바라봤다. 그제야 그는 깨닫기 시작했다. 자신이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탑이 실은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손 위에 서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손이 이제는 더 이상 그를 받쳐주지 않는다는 것을. 한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세상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며칠이 더 지나자 박준혁은 더 이상 상황을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 보류되었던 자금은 돌아오지 않았고 애매한 태도를 보이던 투자사들은 하나둘 미팅 일정을 취소했다. 그럴듯한 명분은 늘 준비되어 있었지만 모든 답변의 결은 같았다. 지금은 어렵다는 말, 조금 더 지켜보자는 말, 책임질 수 없다는 말, 그는 그 말들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는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준혁은 사무실에 홀로 남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서류 박스 하나가 놓여 있었다. 이사할 때 정리하지 못하고 그대로 옮겨온 것들이었다. 그는 무심코 박스를 열었다. 안에는 몇 년 전 계약서 사본과 이메일 출력본, 그리고 손글씨 메모들이 섞여 있었다. 평소 같았으면 버렸을 것들이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손이 멈췄다. 한 장 한 장 넘기던 중 익숙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한 캐퍼텔.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보증 서류였다. 그는 기억을 더듬었다. 자금이 막혀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던 시점, 갑자기 조건이 완화되며 문제가 해결됐던 그날, 그는 그때를 자신의 운이나 협상력 덕분이라고 생각했다. 서류를 더 살펴보자 비슷한 이름들이 반복해서 등장했다. 한 홀딩즈, H&F 인베스트먼트. 모두 직접 계약한 기억은 없었지만 중간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끼어들어 있던 곳들이었다. 그는 서연의 얼굴을 떠올렸다. 반지하 방에서 조용히 노트북을 두드리던 모습, 계약서를 읽다 말없이 표시를 해두던 손길. 설마. 준혁은 컴퓨터를 켜고 과거 이메일 계정을 뒤졌다. 몇 년 전, 별 의미 없이 넘겼던 메일 하나가 다시 눈에 들어왔다. 보증 관련 추가 확인 요청 메일. 발신자는 김모 비서. 그 이름 옆에 적혀있던 소속이 이제야 선명하게 읽혔다. 한 그룹. 의자에 깊이 몸을 기대자 숨이 막히는 듯 했다. 그동안 자신이 넘겼던 순간들이 빠르게 이어졌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위험을 말했을 때 그가 웃으며 넘겼던 장면.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그 말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느껴졌다. 그는 서연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 멈췄다. 무엇을 말할 수 있을지 떠오르지 않았다. 사과라면 너무 늦었고 변명은 더더욱 무의미했다. 대신 그는 김 비서에게 연결을 시도했다. 몇 번의 신호음 뒤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이십니까? 김 비서님, 준혁은 잠시 말을 고르다 물었다. 그동안 제 회사와 관련해 한 그룹 쪽에서 관여한 게 맞습니까?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담담한 대답이 돌아왔다. 확인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모든 절차는 합법적이었고
정식 요청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 말은 사실상 인정과 다름없었다. 준혁은 더 묻지 않았다. 질문을 이어가는 것 자체가 이미 늦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화를 끊고 나자 사무실의 정적이 더욱 크게 느껴졌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덮었다. 그동안 자신이 능력이라 믿었던 것들이 누군가의 판단과 선택 위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자신이 가장 가볍게 대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무너뜨렸다. 그 시각 한서연은 회장실 옆 작은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아버지인 한 회장은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원한 결과냐?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원한 건 질서를 바로 세우는 거였어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충분하다. 그는 돌아서며 덧붙였다.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은 점은 잘했다. 그게 내 약점이자 강점이니까.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감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다만 감정이 결정을 대신하도록 두지 않았을 뿐이었다. 그녀는 지금의 상황이 누군가를 벌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잘못 놓였던 무게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과정임을 알고 있었다. 회의가 끝난 뒤 서연은 혼자 남아 서류를 정리했다. 그중에는 박준혁의 회사와 관련된 자료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오래 바라보지 않았다. 필요한 만큼만 확인하고 필요한 만큼만 표시했다. 과거의 기억이 스치듯 지나갔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다. 그날 밤 준혁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사무실 소파에 몸을 눕히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눈을 감자 서연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실패해도 돼. 다만 포기만 안 하면 돼. 그 말이 이제는 다르게 들렸다. 그때의 서연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준혁은 결심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최소한 진실 앞에서는 고개를 돌리지 않겠다고. 그는 책상에 앉아 메일을 하나 작성했다. 수신인은 한서연. 내용은 길지 않았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메일을 보내고 나서도 마음이 편해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제야 그는 자신이 처음으로 바닥을 제대로 밟고 서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누군가의 손이 아닌 자신의 발로. 서연은 다음 날 아침 그 메일을 읽었다. 그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답이 필요하지 않은 말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창밖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을 잠시 바라보며 생각했다. 어떤 진실은 너무 늦게 도착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그리고 그 순간 두 사람은 같은 사실을 각자의 자리에서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미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앞으로의 선택만큼은 더 이상 남의 손에 맡기지 않겠다는 것을. 한 그룹 본사 건물은 여의도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었다. 유리와 금속으로 이루어진 외관은 과시적이지 않았지만 묵직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박준혁은 건물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모두 목적지가 분명해 보였고 그 속에서 그는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이곳에 오는 동안 그는 수십 번도 더 돌아갈까 고민했지만 결국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도망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보아버렸다. 로비에서 신분을 확인한 뒤 그는 안내를 받아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엘리베이터는 조용히 위로 올라갔다. 숫자가 바뀔 때마다 그의 심장은 조금씩 더 빨리 뛰었다. 문이 열리자 차분한 분위기의 복도가 나타났다. 장식은 최소한이었고 공기는 정돈되어 있었다. 이 공간은 감정을 허락하지 않는 곳처럼 보였다. 회의실 문 앞에서 김 비서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였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말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박준혁은 짧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다. 회의실 안에는 한서연이 이미 앉아 있었다. 빈 테이블 반대편, 창가를 등지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몇 개의 서류 파일이 정리되어 있었고, 노트북 화면에는 그래프와 숫자가 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봤다. 놀람도 반가움도 없는 표정이었다. 마치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한 눈빛이었다. 앉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박준혁은 자리에 앉으며 잠시 주변을 둘러봤다. 이 회의실은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다. 서연이 오랫동안 머물렀던 공간이라는 사실이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그는 결국 그녀의 세계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실감했다. 김 비서는 테이블 위에 서류 한 묶음을 올려놓고 뒤로 물러섰다. 회의실에는 두 사람만 남았다.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떤 이유로 오셨는지 대충은 알고 있어요. 준혁은 손을 모았다 풀기를 반복하다가 말했다.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서 있던 자리가 어디였는지. 서연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파일 하나를 앞으로 밀었다. 여기 있습니다. 파일 안에는 과거 몇 년간 그의 회사와 관련된 보증, 투자, 협력 내역이 정리되어 있었다. 모든 문서는 정확했고 감정이 개입될 여지는 없어 보였다. 준혁은 서류를 넘길수록 얼굴이 굳어졌다. 날짜, 금액, 조건. 위기의 순간마다 등장했던 지원의 흔적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졌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이걸 당신이 다 알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죠. 서연의 대답은 간단했다. 그리고 필요한 만큼만 움직였어요. 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한 번도? 서연은 말을 끊지 않았다. 그저 그의 질문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당신은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묻지 않는다는 건 알고 싶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그 말에 준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순간을 당연하게 넘겨왔는지 떠올렸다. 서연이 위험을 말했을 때 그가 웃으며 넘겼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말했다. 당신이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그게 문제였죠.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다. 당신은 제가 뭘 하는지 알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저 결과만을 당신의 것으로 받아들였을 뿐. 그 말은 비난이 아니었지만 준혁에게는 가장 정확한 진단처럼 느껴졌다. 그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의미 없다는 건 압니다. 그래도 미안합니다. 서연은 그의 사과에 즉각 반응하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회의실 밖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그를 봤다. 당신이 사과해야 할 사람은 저만이 아니에요. 압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왔습니다. 조건이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그 말에 서연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다. 그녀는 파일을 하나 더 꺼냈다. 조건이 아니라 원칙입니다. 그녀는 문서를 테이블 위에 펼쳤다. 이건 재검토 결과입니다. 당신 회사와의 기존 보증은 단계적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법과 절차를 어기는 일은 없을 겁니다.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제 회사는? 당신 힘으로 서야 합니다. 서연의 말은 단호했다.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았으니까요. 그는 반박하지 않았다. 반박할 이유도 자격도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대신 물었다. 그럼 나에게 남은 건 뭡니까? 서연은 잠시 생각했다.
선택할 기회, 그녀는 말했다. 무너질지, 다시 세울지. 그건 이제 당신 몫이에요.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김 비서가 들어왔다. 그는 서연에게 시선을 보냈고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가기 전 그는 다시 한번 서연을 바라봤다. 그녀는 이미 노트북 화면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었다. 더 이상 그에게 할 말은 없다는 듯했다. 그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그녀는 이미 한참 전부터 이별을 끝내고 있었다는 것을. 회의실을 나서며 준혁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이상하게도 또렷했다. 최소한 이제는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알고 있었다. 누군가의 그림자 위가 아니라 바닥 위에. 서연은 회의실에 홀로 남아 있었다. 그녀는 잠시 손을 멈추고 눈을 감았다. 과거의 기억이 스치듯 지나갔지만 붙잡지 않았다. 그녀가 할 일은 이미 분명했다.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과거가 아니라 현재로 움직이는 것,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방식이었다. 회의실 문이 닫힌 뒤에도 박준혁은 한동안 복도를 떠나지 못했다. 한 그룹의 조용한 공기는 그를 밀어내지도 위로하지도 않았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비추고 있을 뿐이었다. 그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가 취소하고 다시 서연이 있던 회의실 쪽을 바라보았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더 이상 그의 몫이 아니었다. 그는 결국 발걸음을 돌렸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었다. 예전의 자신감도 분노도 아닌 무엇이라 이름 붙이기 어려운 표정이었다. 바닥에 도착하자 로비의 사람들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현실로 돌아온 느낌이었다. 그날 밤 준혁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 취하면 도망칠 것 같았고 그는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대신 집으로 돌아와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있었다. 창밖의 불빛이 천천히 움직이며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는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다. 머릿속에는 회의실에서 서연이 했던 말들이 맴돌았다. 조건이 아니라 원칙이라는 말, 그리고 선택할 기회가 남아있다는 말.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그는 결심했다. 다시 한 번만, 정말 마지막으로 서연을 만나야겠다고. 사업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를 붙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어디까지 잘못 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다음 날 아침, 그는 김 비서에게 연락을 넣었다. 짧고 조심스러운 요청이었다. 잠시만 시간을 내줄 수 있느냐는 말, 몇 시간 뒤, 답장이 왔다. 장소와 시간만 적혀 있었다. 한 그룹 본사가 아니라 강변에 있는 조용한 레스토랑의 이름이었다.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한 준혁은 창가 쪽 자리에 앉았다. 물 위로 햇빛이 반사되며 흔들리고 있었다. 그 풍경을 보고 있으니 이상하게도 인천의 반지하가 떠올랐다. 그때의 자신은 이렇게까지 멀리 와 있을 줄 몰랐고 이렇게까지 돌아갈 수 없게 될 줄도 몰랐다. 서연은 정각에 도착했다. 단정한 코트 차림, 꾸밈 없는 얼굴이었다. 그녀는 준혁을 보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 앉았다. 인사는 없었다. 그 자체로 충분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부른 건지 말해요. 서연이 먼저 말했다. 준혁은 잠시 말을 고르다 솔직하게 말했다. 어제 회의실에서 끝내지 못한 말이 있어서요. 서연은 대답하지 않고 그를 바라보았다. 기다림에는 인내가 아니라 거리감이 담겨 있었다. 나는, 준혁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그동안 내가 잘못 생각해왔다는 걸 인정합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는 것도요. 서연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말을 이었다.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그 말에 서연의 시선이 잠시 흔들렸다가 다시 가라앉았다.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그럼 왜 다른 선택을 했죠? 준혁은 바로 답하지 못했다. 한참을 지나서야 입을 열었다. 그때의 나는 당신보다 내가 더 중요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너무 강해서 내가 없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연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 그리고 고개를 들며 말했다. 그게 당신의 진심이라면 더더욱 우리는 여기까지예요. 준혁은 당황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은 강한 사람에게 기대는 게 아니에요. 서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함께 약해질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거죠. 당신은 제가 약해질 틈을 주지 않았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다. 갑작스러운 행동에 주변 시선이 쏠렸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서연,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다시 시작할 기회는 없습니까? 그 순간 서연은 비로소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도 연민도 없었다. 오직 이해와 단절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당신은 아직도 기회를 말하네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그건 당신의 기회였지, 제 기회는 아니었어요. 준혁의 입술이 떨렸다. 그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까?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할 수 있어요. 다만, 그건 저와 상관없는 일일 뿐이에요. 그 말은 조용했지만 결정적이었다. 준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떠나기 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당신이 무너지는 걸 바라는 적은 없어요. 다만 제 인생에서 더 이상 당신을 책임질 이유가 없을 뿐이에요. 그녀가 레스토랑을 나서자 문이 닫히는 소리가 잔잔하게 울렸다. 준혁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무릎을 꿇었던 바닥의 차가운 감각이 아직도 남아 있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붙잡고 있던 마지막 기회라는 것이 사실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환상이었다는 것을. 서연은 밖으로 나와 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바람이 불었고 머리칼이 살짝 흩날렸다. 그녀의 마음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슬픔도 미련도 아닌 단단한 침묵이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방금 자신은 누군가를 버린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켜냈다는 것을. 그날 이후로 박준혁의 삶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진 것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속도로 가라앉고 있었다. 회사는 여전히 운영되고 있었고 직원들도 출근했다. 그러나 예전처럼 활기가 돌지는 않았다. 회의실의 공기는 늘 무거웠고 숫자들은 더 이상 그를 위로해 주지 않았다. 그는 매일 아침 사무실 문을 열면서도 이 문을 언제까지 열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준혁은 결국 결정을 내렸다. 더 이상 버티는 척만 할 수는 없었다. 그는 주요 프로젝트 몇 개를 정리하고 무리한 확장을 포기했다. 손해를 감수하며 계약을 종료했고 일부 직원들과는 힘든 대화를 나눠야 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처음으로 대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책임을 지는 기분을 느꼈다. 누군가의 지원을 기대하지 않고 스스로 선택한 결과를 감당하는 일은 생각보다 고통스러웠다. 윤혜인은 그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했다. 그녀는 몇 차례 준혁에게 연락했지만 대화는 길게 이어지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짐을 정리해 집을 나갔다. 이유를 묻는 준혁에게 그녀는 솔직하게 말했다. 나는 불확실한 자리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야. 그 말은 잔인했지만 그 또한 진실이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준혁은 이상하게도 분노하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 들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술에 의지하지 않으려 애썼고 대신 오래된 노트를 꺼내 과거의 계획들을 다시 읽었다. 그 안에는 성공에 대한 욕망과 조급함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러나 그 사이사이에 서연의 손글씨로 남겨진 짧은 메모들도 있었다. 위험 요소를 표시한 작은 표시, 다시 생각해 보라는 문장. 그는 그 흔적들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동안 자신은 무엇을 보지 않으려 했던 걸까? 한편, 한서연의 하루는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었다. 한 그룹의 회의는 이전보다 잦아졌고, 그녀가 결정의 중심에 서는 일도 자연스러워졌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회장의 딸로만 부르지 않았다. 그녀의 판단과 선택이 결과로 증명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연은 그 사실에 들뜨지 않았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태도를 유지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혼자 옛 동네를 찾았다. 인천 외곽, 한때 반지하방이 있던 골목이었다. 건물은 리모델링되어 있었고, 골목은 훨씬 밝아져 있었다. 그녀는 잠시 그 앞에 서서 과거를 떠올렸다. 빗물 소리, 눅눅한 공기, 그리고 젊었던 자신. 그 모든 기억이 이제는 아프지 않았다. 지나간 시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더 이상 그녀를 붙잡지는 못했다. 서연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짧은 메일을 하나 받았다. 발신자는 박준혁이었다. 길지 않은 문장이었다. 회사 상황을 간단히 알리는 내용과 함께 자신이 선택한 길을 감당하고 있다는 말, 그리고 다시 한 번의 사과. 서연은 메일을 끝까지 읽고도 바로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대신 창밖을 바라보며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 그녀에게 더 이상 필요한 말은 없었다. 그가 자신의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다. 며칠 뒤, 서연은 김 비서에게 한 가지 지시를 내렸다. 박 대표 회사와 관련된 남은 절차는 원칙대로 진행해 주세요. 김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에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서연이 원한 것은 복수도, 관용도 아니었다. 그저 공정함이었다. 그 기준은 누구에게나 같아야 했다. 준혁은 점점 단순한 삶에 익숙해졌다. 화려한 회식도, 과장된 약속도 사라졌다. 대신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해 같은 자리에 앉았다. 작은 계약 하나가 성사될 때마다 예전과는 다른 기쁨을 느꼈다. 그것은 자랑이 아니라 안도에 가까운 감정이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의 발로 서 있다는 감각을 조금씩 되찾고 있었다. 서연 역시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삶의 속도를 스스로 조절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쓰지 않았다. 대신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에 집중했다. 일, 가족,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 그 균형이 그녀를 안정시켰다. 어느 비 오는 오후, 서연은 회의가 끝난 뒤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문득 예전 법원 앞에서 비를 맞으며 서 있던 자신을 떠올렸다. 그때와 지금은 분명히 달랐다. 그 차이는 지위나 환경이 아니라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에 있었다. 같은 시간, 준혁은 사무실 창문을 닫으며 빗소리를 들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를 붙잡지 않았다.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시간이 걸렸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은 알게 되었다. 성공이 전부였던 삶에서 벗어나 실패를 견디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두 사람은 같은 도시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다시 만날 일은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비극이 아니었다. 각자의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였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 성장이었다. 서연은 뒤돌아보지 않았고
준혁 역시 더 이상 같은 질문을 반복하지 않았다. 그렇게 두 사람의 삶은 조용히 분리되어 각자의 궤도를 따라 흘러가고 있었다. 3년이 흘렀다. 서울의 계절은 변함없이 반복되었지만 사람들의 얼굴은 조금씩 달라져 있었다. 여의도의 한 그룹 본사 앞 가로수는 어느새 굵어졌고 건물 안에서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도 한결 차분해졌다. 한서연은 아침 회의를 마치고 집무실로 돌아왔다. 책상 위에는 정리된 보고서와 다음 분기 계획안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르듯 바깥을 내려다보았다. 이제 그녀는 누군가의 딸이나 누군가의 아내로 불리지 않았다. 한 그룹의 실무 책임자, 그리고 최종 결정권자 중 한 명으로 불렸다. 그 변화는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수많은 회의, 반대, 검증의 시간을 거쳐 쌓인 결과였다. 서연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자만하지도 조급해하지도 않았다. 그날 오후 한 경제 전문 매체의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었다. 질문은 대부분 경영 전략과 관련된 것이었다. 서연은 차분하게 답했다. 숫자와 방향, 기준에 대해 말했고 개인적인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다. 인터뷰가 끝날 무렵 기자가 조심스럽게 질문 하나를 덧붙였다. 대표님께서 지금까지 내리신 결정 중 가장 어려웠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시선이 창밖으로 향했다. 빛이 유리창에 반사되어 눈부시게 흔들리고 있었다. 사람을 놓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어려웠던 건 그 선택이 옳았다는 걸 스스로에게 증명하는 시간이었죠. 기자는 더 묻지 않았다. 그 답이 더 이상의 설명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다. 인터뷰는 그렇게 끝났다. 같은 날, 서울 외곽의 작은 사무실에서 박준혁은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회사의 규모는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줄어들었지만 그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몇 명 되지 않는 직원들과 함께 크지 않은 프로젝트를 하나씩 처리하고 있었다. 그에게 남은 것은 화려함이 아니라 일상의 반복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그는 혼자 근처 식당에 들어갔다. 메뉴는 단순했고 손님들도 대부분 주변 직장인들이었다. 그는 창가 자리에 앉아 뉴스를 흘려보듯 보다가 화면에 잠깐 비친 인터뷰 장면을 알아보았다. 한서연이었다. 그녀의 이름 자막이 잠시 지나갔고 인터뷰 내용은 곧 다른 뉴스로 넘어갔다. 준혁은 리모컨을 내려놓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크게 흔들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 장면은 그에게 후회보다는 확인에 가까운 감정을 남겼다. 그녀는 자신이 선택한 길 위에 있었고 자신 역시 이제는 다른 길 위에 서 있었다. 그는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와 남은 업무를 정리했다. 작은 계약 하나가 성사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의 지원도 특별한 배경도 없이 이루어진 결과였다. 크지는 않았지만 그만큼 의미가 있었다. 저녁이 되자 서연은 집으로 돌아왔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였다. 회장은 신문을 덮으며 물었다. 요즘은 좀 어떤가?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바쁘지만 괜찮아요. 그 말에는 억지가 없었다. 식탁 위에는 익숙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고 대화는 소소했다. 그 평범함이 그녀에게는 충분했다. 식사가 끝난 뒤 서연은 혼자 발코니에 나왔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3년 전 이곳에서 그녀는 많은 것을 내려놓았다. 사랑이라 믿었던 관계, 자신을 작게 만들었던 역할, 그리고 침묵으로 버텨왔던 시간들. 지금의 그녀는 더 이상 그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서연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만약 그때 돌아갈 수 있다면 같은 선택을 할 것인가? 대답은 분명했다.
그렇다. 아픔이 있었지만 그 선택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 한편 준혁은 퇴근 후 천천히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지만 그는 우산을 쓰지 않았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에 닿자 정신이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를 붙잡고 있지 않았다. 서연에게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였고 그 사실이 자신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는 알았다. 자신이 잃은 것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누군가의 진심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심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것도. 하지만 그 깨달음 덕분에 그는 이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서연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생각했다. 어떤 관계는 끝나야만 각자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를 증명하기 위해 살지 않았다. 다만 자신이 선택한 삶을 책임지고 있을 뿐이었다. 도시는 여전히 바빴고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길을 걷고 있었다. 그 속에서 서연과 준혁은 다시 만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이 이야기의 가장 온전한 결말이었다. 누군가는 떠나야 했고 누군가는 남아야 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이겼느냐가 아니라 누가 끝내 자신을 잃지 않았느냐였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 두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답을 얻고 있었다.